국민의힘이 이 한전 관련해 갖고 한전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 의원총회 비슷한 걸 하나 열어서 강연을 들었는데 현재 한전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는데 그중에 한 번 인상됐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가 30조다 이 이야기. 그 전기요금 인상 10번 요청한 내용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하라는 거였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전이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리게끔 밑밥 깔아주는 그 짓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그냥 저는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기요금 올리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물가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얼마나 나쁜 방식인지를 좀 비판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승일 한전 사장이 문재인 정부한테 계속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 인상하는 바람에 거기에 한전이 적자가 났다. 지금 30조 이상 적자가 났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들이 더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한전의 평균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전의 평균 연봉. 한전의 평균 연봉이 자세히 보시면요. 2021년 기준 한전 5년간 평균 연봉이에요. 임직원 다 포함해가지고. 8,496만 원입니다. 저기 임직원 포함하면 네. 저기 1년 차 다 있는 거죠. 그걸 평균을 낸 네, 거죠. 평균 낸 게. 오. 한전이 이만큼 연봉이 높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 연봉을 깎는다거나 하는 그런 자구책이 있었는지, 본인들의 연봉은 계속 올리면서도 한전 적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난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선수품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근데 한국이 전기 과소비국인 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쓰지.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에 3위. 캐나다, 미국. 근데 전기값은 좀 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전의 전기 판매량 가운데 가정용이 14%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보통 한 7, 80% 될 줄 알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여기 저 MBC가 잘 만들어 놨던데 한전 전력 판매량이 주택 부문 14.5, 공공 서비스 부문 32.5, 산업 부문 53.0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 부문에 그 중에서도 전자통신, 화학, 1차 금속, 자동차 이렇게 써요. 주택 부문의 전기료는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전기료를 올릴 때는 가정용 먼저 올리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러면 대기업 전기 평균 단가도 한번 볼까요? 한전 이번에 116원 올렸죠. 여기 보시면 현대제철 같은 데는 공급 단가가 96.51원이 더 싸게 공급한단 말이에요. 가정용보다. 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산업용 전기도 올라간 건 사실인데 터무니없이 만약에 전기가 한전의 그 적자를 그냥 일반 개인들, 가정용한테 더 덤터기 씌우는 그런 느낌.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전이 전력 소비 상위 50대 기업한테 5년간 전기료 깎아준 것만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그러면 이게 5년간 50대 기업에게 10조면 한전의 적자 30조가 누적 적자죠. 예. 그중에 10조는 대기업 깎아준 거네요. 그러니까 깎아줬으니까 계산이 그렇게 되네요. 20조.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한전은 공기업이잖아요. 일부 민영화가 있긴 하지만 네. 그 공기업이 적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익을 내야 된다는 논리.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네. 근데 그 기사 언론에 나오는 내용만 보면 그 윤석열 그 당선자 시절쯤부터인가 계속 뭐 한전의 뭐 경영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엄프를 하고, 사실 그걸 또 일찍이 경험을 많이 해본 분들 입장에선 이거 또 민영화 빌드업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뭐 이따 뒤에 이재명 의원 법안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일부분만 보여주면서 마치 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으니까 전 그게 진짜 문제라 생각하고, 결국엔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해주는 내용들을 우리 개개인만 보고 넘길 게 아니라 전 이런 내용들을 SNS나 뭐 카톡 커뮤니티에 많이 퍼뜨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어저께 그 한전 사장 불렀던 정책의원 총회에 국민의힘이 또 한 사람을 더 불렀어. 주한규.
야. 그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경학과 교수잖아요. 네. 이 사람의 윤석열의 사고방식에다가 극우를 심어 놓으신 분이세요.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주한규하고 면담을 하죠. 이때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후쿠시마에는 폭발이 없었다 같은 이야기를 주한규한테 들은 거예요. 서울대 교수이긴 하지만 주한규는 상당히 극우 포지션에 있죠.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이런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반일 감정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지금 국민의힘이 정책의원총회에다가 불러다가 문재인 정부를 까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부른 건 너무 이유가 뻔해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인데요. 예. 사실은 한전 자체가 얘기한 바가 그게 아니죠. 예. 그 여파는 2025년 이후에 나타난다. 이게 한전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또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뭐 적자 났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뭐 이따 그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단가가 상승한다거나 이 방식인데 정부가 일반 국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전기료를 동결시켜놓고 있던 측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도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어쨌건 주한규 씨는 친일의 살아있는 전설 그런 분이세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런데 실제로 그 원전을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좀 불량이 나거나 결함이 생기거나 고장이 나면 원전을 멈췄단 말이죠. 이것까지도 비난을 하더라고 주한규가. 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을 뭐 82.7%에서 75% 낮아지면서 이를 LNG 발전으로 때울 수밖에 없게 돼서 1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고장난 원전을 그대로 가동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같은 맥락에 윤석열이 엊그저께 한 말이 있어. 안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그럼 어떡하죠? 안전 중시 안 하면. 요걸 탄핵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나면 책임질 겁니까? 그럼 윤석열 씨 집 앞에다가 원전 지은 게 맞아요? 지금 벌써부터 굉장히 끔찍하다 생각드는 게 주옥순 씨랑 4명은 해외 가가지고 막 소녀상 철거 지금 그런 여론전 펼치고 있고 또 뭐 15년도 당시에 그 위안부 합의했던 그런 내용으로 다시 뭐 돌아간다 이런 단독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쌓아놨던 이 성과들을 진짜 하루아침에 짓밟는 걸 아예 그냥 뚜렷한 자기네들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저는 주위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해보곤 있는데 지금 뭐 초창기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냥 네가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런 예. 새날 그 짤 같은 걸 많이 좀 퍼뜨려 주셔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입장이긴 하지만 탈원전도 탄핵 사유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우선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왔잖아요.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탈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41% 정도가 뭐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47% 정도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1대 47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같은 여론조사에 답변율을 보면 보수가 한 37% 정도, 진보가 24%밖에 답을 안 했는데도 결과가 그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탈원전 행보에 대해서 다수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네. 자, 그런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탈원전 자체를 갖고 주한규 같은 사람들의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오리나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가장 먼저 본 대상을 어미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한규 한마디에 사실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돼 버린 딱 그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탈원전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보수 기득권들이 수십 년간 국민을 좀 세뇌시킨 측면이 있어요. 안전한 전기라고 지금. 근데 사실은 국민들한테 많이 캠페인화된 측면도 있고 여론조사 지형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탈원전은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거. 근데 하여간 걱정입니다. 너무 이거 진짜 오만하게 독주하고 있는데 제 관전 포인트는 사실 기자들도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언제까지 그걸 참을 건가? 제가 봤을 때 6개월 참기 힘들어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거는
여론조사가 갖다 주는 나비 효과예요. 언론은 그걸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의 생각을 안 듣는 윤석열의 프레임이 되면 기자들이 아무리 빨려고 해도 안 빨아집니다. 그거는. 본인들도 기레기 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윤석열이 전기요금 동결, 그러니까 전기요금 안 올리겠다라고 했던 공약을 취임 6주 만에 파기했다는 겁니다. 네. 파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 안 올리는 건 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물가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억들 하시겠지만 대선 공약이었어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시키겠다. 그래 놓고 아무런 사과 없이 전기요금을 올려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네, 사과 없이. 지금 뭐 김건희 지금 뭐 저 나토 따라간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게 떼놓고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 김건희 여사께서 더 눈에 띄셨어요. 그러니까요. 덧보이더구만. 그리고 특히 아주 덧보이더구만. 그리고 특히 발찌 보도가 아주 군계 일학 보도였어요. 네. 오늘 그거 보고 댓글창에 빵 터진 이야기. 발가락을 빨 수 없으니 발찌를 빤다. 발목을 빤다. 에이. 자, 윤석열 이런 시대가 되면 국민들이 그냥 안 놔두는 건데 가장 먼저 치고 나오는 게 민주노총이래요. 7월 2일 날 노동자 대회를 여는데 이분들 말씀이 이런 거예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가장 큰 집회가 열린다. 실제로 여기에 몇만 명이 나오는 집회가 이제 시작되면요. 윤석열 견디기 힘들걸요? 물론 프레임 만들긴 좋을 거야. 그건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았을 때 얘기예요. 지지율이 막 월등하게 한 7, 80% 가면 소수 목소리 안 받아주는데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민주노총 같은 아마 집회하려면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여기서 몇만 명씩 모아버리면 집회가 일반화되는 윤석열 임기 초창기 또 소위 말하면 집회 천국 돼버리는 거죠. 특히 코로나가 거의 풀려서 뭐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상 회복이 어느 정도 된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을까. 지난 한 거의 3년가량 이 묵혀져 있던 답답함이나 분노, 불안함 이런 게 폭발할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 주셨듯이 이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도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가 결집될 거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나갑니다. 근데 범죄도시 2가 지금 1,000만 넘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위드 코로나의 효과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고 있는 효과. 저는 집회에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보시다가 나가고 싶다. 나가게 된다. 그렇지. 그러네요. 이번 집회가 저도 중요하다 보는 게 그 현장 보면 막 끌어오르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각자 느끼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안 하나? 그땐 나가고 싶다. 약간 서초동 집회도 약간 그런 비슷한 감정이었다 생각해서 이 집회가 저 되게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노동의 문제는 우리 생활의 문제고 우리의 생명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너무 쉽게 개악 중독하라 악소리 나게 해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정부 공식 발표 아니라고 하는 것. 네. 아니 내가 그걸 별로 지적하지 않는 언론의 보도 태도인 것.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보수 정권만 되면은 노동부는 노동 탄압부가 되고 환경부는 환경 파괴부가 되고 이게 대체 뭡니까? 그 보건복지부는 가족복지부가 되고요. 심지어 노동부에서 오늘 야근송 그 논란 트위터 올라왔다가 엄청 역풍 맞고 그것도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그 대선 과정에서부터 했던 뭐 주 120시간 얘기라든지 이번에 주 92시간 논란이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지금 쌓이고 쌓여서 윤석열 대선 과정에서 찍었던 사람들도 지금 분노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봅니다. 그리고 진짜 이상한 거 있어요. 예? 그 경찰청에 대하여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청장이 사표를 냈잖아요. 국기문란의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왜 사표 안 받지? 그리고 국기문란을 왜 방치하지? 그러면 당연히 그 국기문란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국기문란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으면 또 책임질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언론에 먼저 내용을 흘린 사람 아닙니까? 그게 더 큰 국기문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본인의 국정농단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해당 부처랑 대통령실이랑 다 상기가 끝나는 문제예요.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고. 근데 2시간 누군가 2시간 안에 그 사이에 뭔가 다른 걸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고 국기문란이라고 추측하시는 했지만 거죠. 국기문란이라고 했지만 그건 국정농단에 가깝습니다. 저를 보호하시려고 엄청 그런 거죠. 저는 보호하고 싶어요. 어. 왜냐면 여러분이 안 당해보면 모르세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많은 걸 당해서 보호할게요. 근데 당해보니까요. 할만해요. 안 할만하던데? 아니 그건 정치인들 이야기고 의원님이 한 5년 동안 뭐 거의 팔다리가 묶인 거지만 우리는 팔다리 해볼만해. 입만 살아서. 아 그러네. 팔다리 묶였지만 입은 살아 있잖아.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윤석열 씨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 뭐 오늘 그 나토 가고 이런 이야기는 전 방송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뤘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바로 전 방송에 가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한마디만 네.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방향으로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른 측면에선 미중 협력 모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미중 협력 모델에서 이제 미중 갈등 모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세계 전략이 뭐가 될지 미국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죠. 그런데 이번에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 건 이런 이행기, 미국의 세계 전략 이행기에는 반드시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거치게 돼 있어요. 과도기적으로. 이럴 때 보수는 어떻게 할지 뻔하잖아요. 극친미 정책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보수 전략이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나 진보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는 대표가 나오시길 기대합니다. 답을 주는 최고위원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